지난번에는 유 교수님이 하셨고요. 오늘 이번에 우리 인지호 교수님이 오셔서 같이 우리 시민에 대한 좀 더 다른 얘기들을 좀 하는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방송대 사회복지학과에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복지 정치 철학 교과목들을 담당하고 있고, 지난 학기에는 1학년 과목으로 시민론, 이제 시민론을 배우면 저희 학과에서는 나중에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후배 시민론, 선배 시민론 이어서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학과 교수진이 좀 고민해서 단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좀 짰어요. 시민론에서는 주로 시민의 역사, 그리고 시민의 철학,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면 그러한 시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후배 시민, 선배 시민 나눠가지고 이제 교과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학기 때는 분배와 평등이라는 과목을 했어요. 사실은 좀 낯선 과목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별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저희 학과에서는 또 뚜렷한 지향점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사회복지 현장에서, 영역에서, 실천에서 고민해야 될 것과 결국은 이제 분배 문제, 평등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서 한 학기 동안 쭉 했고, 아까 잠깐 AI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다 보니까 또 마치 또 분배와 평등에서 제가 한 12강인가 이렇게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관심 가지시는 영역들을 이 교과목에서 좀 다루긴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시간이 되면 그 부분들에 같이 답변 드리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 말씀드렸나요, 근데? 네. 아까 소개는 했지만 제가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면, 네, 인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마중물 세미나라는 자리가 굉장히 좀 설레면서도 조금은 두려운 자리이기도 해요. 왜 두렵냐면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눈동자,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 눈동자가 사람은 굉장히 좀 약간 그래, 이분들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어떤 그 집중된 분위기와 에너지가 참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자유롭게 쭉 앞에 토론도 그렇게 자유롭게 했고, 저도 오늘 뭔가 이렇게 지식이나 정보나 뭐 이렇게 깊이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전달해 드리려고 왔다기보다는 평소에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이렇게 좀 약간 같이 나눠보고 겸사겸사 여러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철학자의 눈으로 본, 이렇게, 이거 제가 단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넓게 보면 주최 측, 좁게 보면 유모 교수님 이렇게. 꼭 제가 어디 그때 시간 가능하고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 꼭 앞에다가 철학자의 눈으로 본 이걸 꼭 붙이세요. 약간 그래가지고 이게 또 부담되기도 한데, 근데 철학자라는 것을 너무 전문적인 영역으로 생각하면 부담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우리 사회복지학개론 같은데 처음 나온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이제 생각당하지 말고 생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보자면 모두가 다 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철학자인데, 단지 약간 기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훈련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인데, 그건 정말 미세한 정도의 차이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다 같이, 그래서 제목은 사실 철학자들의 눈으로 본, 여기 다들 철학자들이니까. 그리고 뒤에가 이제 시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책을 두 가지 책, 제이 스밋의 자유론과 그다음에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 두 가지의 책 속에서 본 시민은 어떤 의미일까? 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약간 나눠볼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권의 책 역시 제가 선정한 게 아닙니다. 네. 저는 그냥 갑자기 전화를 누군가가 하셔서 23일 뭐 시간 어떻게 돼요? 예, 비어있습니다. 알았어. 끊고 며칠 뒤에 포스터가 날아왔어요. 근데 평소에 제가 그래도 많이 좀 보려고 노력하는 책이고 고민이 잘 맞닿아 있는 책이라서
보고서 딱히 또 이의 제기할 건덕지가 없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서 이제 준비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막 이렇게 프리스타일로 할 능력이 안 돼서 PPT를 좀 가지고서 하도록 할게요. 그냥 제목을 두 가지 자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두 가지 시민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좀 약간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또 봐도 또 흥미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원래 USB를 쓰려다가 지금 급하게 이걸로 바뀌어가지고 USB를 다시 꽂아야 돼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절대 제가 당황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 보시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죠. 그럴 때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겐 말할 권리, 표현할 권리 있죠.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 거예요. 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주말에도 나와서 일 좀 해. 왜, 할 말 있어? 묵비권 행사해야 찾는 내 생존권. 매일매일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 이게 자유권의 요체거든요. 자유의 요체예요. 적어도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요체는 이겁니다. 그 출발은 뭐였냐면 출발은 처음에 뭐가 있냐면 생각의 자유. 우리가 그걸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표현하죠. 머릿속에 일어나는 거 이거를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거야말로 굉장히 큰 반자유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의 출발점이었어요. 머릿속에. 근데 문제는 그래 생각은 더 자유롭게 해. 대신 그걸 입 밖으로 내는 건 다른 문제야. 입 밖으로 내면 처벌할까? 이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생각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세트처럼 이렇게 연동돼서 바로 이제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표현의 자유. 표현은 말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네가 말한 것을 그대로 행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혹은 네가 그대로 표현한 것을 누군가와 나누면 안 돼. 뭐 이렇게 된다면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로부터 내가 신체적인 자유들 그리고 이전의 자유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 나오는데 그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 자유권 하면 뭐 있습니까? 자유주의의 자유권 이런 게 있어요가 특별하게 뭔가 연결점 없이 나열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이유를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권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영상에서 보면 사실 자유권이라는 것이 결국 뭐에 결국 좌지우지 되냐면 생존권이라는 것, 그게 달리 표현하자면 사회권이라는 것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자유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력화될 수 있는가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래서 이 영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미리 말하는 자유하고 막스가 얘기하는 자유가 어떤 류의 자유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내용을 얘기하면서 기회가 되면 이 레릭비라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영상 하나 보면서 시작했는데 밀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예요. 배부른 돼지인가? 배고픈 소크라테스인가? 이 표현 자체가 미리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원래 공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공리주의라는 게 출발점은 이래요. 아주 간단하죠. 모든 사람은 고통은 싫어하고 쾌락은 좋아해. 그렇죠, 여러분? 네, 고통을 좋아합니다. 저는 쾌락을 싫어하고 이럴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쾌락하면 너무 좀 약간 자극적인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플레저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즐거움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우리 통상적으로 해피니스에서 행복 같은 거, 행복 좋아하고 아픈 거 싫어하고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그래서 행복의 총량 혹은 쾌락의 총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윤리의 제일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공리주의인 거죠.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해도 되고 효용해도 되고. 여기가 이걸 보면 이제 한국의 그 주입식 교육의 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라도 약간 이렇게 탁 치면 탁하고 나오듯이 칙칙하고 퍽퍽하고 나오듯이 세대장체내용인데, 이게 공리주의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다른 윤리학자들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야, 돼지도 맛있는 거 뭐 행복하면 좋아하고,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거 피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잖아. 근데 인간은 그것보다는 좀 더 나은 존재, 더 좀 수준 있는 존재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자들, 너네들이 얘기하는 것은 돼지의 철학이야, 돼지의 윤리학이야 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그걸 반박하면서, 아니야, 공리주의는 그렇게 배부른 돼지만을 추구하는 철학이 아니고 사실은 좀 배고픈 소크라테스도 공리주의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야, 추구하고자 하는 의미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 마중물의 철학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딱 던져보면,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배부른 돼지하고 배고픈 소크라테스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까? 둘 다 안 하고 배고픈 돼지? 배부른 소크라테스. 그럼 보통 이제 그러면 배부른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건 나중에 이야기겠지만 사실은 배 부를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배고프지 않는 소크라테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로 출발하는 이유는 미리 얘기하는 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뭐 가끔 가다가 배를 굶을 수도 있지 정도의 배고픈 소크라테스고, 사실은 저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대표적인 사람이 실제로 소크라테스 자체도 그 인물이긴 한데, 소크라테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로는 배고플 일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 거죠. 예, 왜냐하면 가정경제라고 불리는 거, 가사일 이런 것들 모든 거 밥 해주고 모든 것들을 다 집에서 노예들이 담당했던 그런 시대에 살았었기 때문에, 밀은 어떤가? 미리 얘기하는 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누릴 자유, 이것도 결국은 경제적인 조건들이 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출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건드려줘야 되는군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할 때 떠오르는 이제 권리는 보통 우리가 자유권, 정치권,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사회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자유권과 사회권, 이게 사실은 미리 얘기하는 시민에서의 권리는 자유권이고, 막스가 얘기하는 시민의 권리에서 핵심은 사회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정치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도 정치권의 투쟁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자유를 얻어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 사회권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로 정치적 투쟁과 함께 확보되어 나갔던 역사적 과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각각 서로 있긴 있는데 개념적으로는 분리되지만 어떤 한 가지 권리만 단독으로 가질 수는 없다. 아까 우리가 레디피 봤듯이 사회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권 보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 있고, 반대로 자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권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버리지식으로 얘기하면 5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그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보장돼야 될 권리 목록들이 쭉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장된다고 할지라도 자유권이 없다면, 만약에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등 따시고 배부르기는 해요. 그런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빵과 장미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죠. 빵이 없이 장미만 있는 것, 혹은 반대로
장미는 없고 빵만 있는 것, 그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수가 없다. 둘 다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다. 이런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밀도 그렇고 막스도 그렇고 출발은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럼 시민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역사, 정의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밀은 어떠한가, 또 이에 비해 마르크스는 어떠한가,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인간, 밀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 것 같아요? 혹은 꼭 밀이 아니어도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인간, 표현이 자유로운. 표현이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 네.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신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개인.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이상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일단 자유주의의 인간은 개인이에요, 개인. 그렇죠. 개인인데 어떤 개인이냐면 우리 흔히 원자화된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원자화된 개인. 며칠 전에 우연히 아는 분하고 당구장을 갔습니다. 봤더니 억지로 이제 사교적인 목적으로 갔어요. 거기 포켓볼이라는 게 있어요. 색깔이 서로 다른 당구공들이 있어요. 숫자도 막 써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공들은 서로 각자 개별적으로 독립해서 존재해 있어요. 서로 약간 뭐 겹치거나 공 위에 공이 서거나 이러지 않고 다 똑같은 크기에 단지 색깔과 뭐 숫자가 달려있다는 점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원자화된 개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안에서 질서를 이루면 그게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각각의 당구 공들이 있어야 돼. 당구 공들이 있고 그런 이후에 공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든다. 사회를 만든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의 마인드인 거죠. 태초에 그러니까 당구공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개인이 있었다. 내가 있어. 내가 세상에. 내가 개인으로서 있어. 그 어떤 관계도 없는 상태로 독립적이고 원자와 같은 데가 딱 있고, 그 다음부터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누군가를 때리기도 하고 그럼 소송을 걸기도 하고 서로 계약도 맺고 이런 것들이 그 뒤에 벌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자유주의의 인간이고, 미래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점이고 그런 어떤 인간이고, 마르크스가 보는 인간은 좀 다르죠. 관계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루소가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지만 태어나자마자 사슬에 매인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에 그 문구를 읽으면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래서 자유롭다는 거야, 자유롭지 않다는 거야, 굉장히 아리송한 문장인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던져지냐면 관계에 던져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태어나자마자 바로 적어도 누군가의 자녀, 우리 집 이렇게 딱 둘러보고 이제 응애응애하면서 딱 둘러보고서 이번 생 어떻게 사냐 막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는 거죠. 가정의 환경 속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그 벌거벗은 그 몸뚱어리는 자유로운 존재지만 태어난 순간, 태어나자마자 바로 관계 속에 매이면서 온갖 종류의 사슬에 매인다. 그 중에서도 루소는 강조했던 사슬이 특히 사회제도, 그 중에서도 사유재산, 이것의 사슬 속에 매인 게 어떤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루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도 비슷하게 봤어요. 인간은, 마르크스가 볼 때 인간은 결국은 관계 속의 개인인데, 그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계급관계. 인간은 계급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특징이다. 이 인간관 자체가 다릅니다. 어찌 보면 출발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뒤에 뒤따라오는 스토리도 달라요. 미리 인간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미리 바라보는 역사는, 자유주의가 대체로 그런데 역사는 전반적으로 진보의 역사, 단계적으로 보통 계속 나아지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나아질 것이다.
이것을 과거에 고대의 역사관하고 비교해보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사는 돌고 돈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우리가 순환론적 역사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거대한 제국, 훌륭한 제국이었던 뭐 아테네가 있었어. 아테네가 해상권을,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고서 대제국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다가 그 해상권을 장악하면서 대제국이 되었다가 점점 쭉 이렇게 쇠망해 나가는 과정, 흥망성쇠를 거치잖아요. 그때 또 뭐가 등장했냐면 로마가 등장했어요. 로마가 마찬가지로 성장했다가 강대국이 되었다가 또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고대 사람들은 역사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뭘 보고 배워야 되냐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선조들의 역사를 보고서 교훈으로 삼아야 돼. 이런 유의 사고가 일반적이었는데 그게 근대 이후에 기술하고 산업이 갑자기 발전하면서 웬걸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간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들이 막 이렇게 생기면서 그때부터 역사는 점점 나아질 수 있구나. 무엇을 바탕으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게 된 게 이제 이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스는 그러면 역사를 어떻게 봤을까요? 막스는 뭐 순환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마르크스는 되게 독특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유물론적 역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역사의 발전은 보통 인간의 이성, 의식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자유주의식 계몽주의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후의 세대들이 더 많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서 더 훌륭한 이성적 발현을 통해 역사가 계속 발전하는 거죠. 자유주의가 볼 때에는. 그래서 의식이 기술 발전도 이끌고 산업 발전도 이끌고 경제도 성장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하고 문화를 강조하고, 그래서 밀도 개별성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책 속에는 자원성이나 개별성, 각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을 풍부하게 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 그래야지 스스로 막 자신의 어떤 수준, 이성적인 수준을 발전시켜서 사회에 기여하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 뭐냐면 달리 말하면 물질, 경제적 조건, 발전 단계, 경제적 발전 단계가 의식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걸 사물이 의식을 결정한다고 이야기하게 된다. 역사관 자체가 다르고,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정의,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 거야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요. 이 정의 자리에다가 자유의 의미를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밀은 뭘 자유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쭉 아까 여러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각 개인이 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 개인 각각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당구공들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굴러가고 본인이 원하는 곳을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대신에 가다가 뭔가 다른 당구공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치거나 방해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되는 사회, 자유도가 높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라고 부르고, 마르크스가 보면 아까 인간이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 특히 계급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인간이다. 계급관계의 특징은 아까 뭐 서로 집단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그냥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것을 계급이라고 하진, 그것도 뭘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급관계에서 핵심은 착취와 비착취, 억압과 비억압의 관계, 이것들이 이제 요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자유는 관계 속에 있는 인간 중에 그 관계, 착취의 관계, 억압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이제 자유겠죠. 인간이 되는. 좀 더 마르크스식으로 표현하자면 인간 해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자유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민도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은 기본적으로 권리와 권력의 측면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시민이라 할 수 있다고. 저번 세미나 때 윤봉산 교수님 뭐 인간, 시민 이렇게 놓으시고 뭐 추상, 구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 이쪽에 뭐 자연권, 여기는 인권, 시민권, 그럼 이때 시민 이야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권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런 권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시민의 뭐 권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쓱 봐가지고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 역사 그리고 정의 내지는 자유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미래 시민이 가지는 권리가 다르고 마르크스의 시민이 가지는 권리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미리 강조하는 권리는 자유권일 거고 마르크스가 강조하는 권리는 사회권일 거고 그리고 권력 그럼 이 시민은 어떤 권력을 가져야 되느냐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미래 시민은 어떤 권력을 가지냐면 철저하게 대의제 민주주의 내가 선출한 누군가에게 내 의사를 맡기는 방식 특히 밀답지 않게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약간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교육받은 엘리트가 다수 투표제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나온 사람은 5표 그러니까 나는 한 번 도장 찍지만 곱하기 5 해주고 대학교 나온 사람은 곱하기 20 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전 투표제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냐 그런 권력일 거고 마르크스가 볼 때는 이 억압적 관계, 착취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니까 착취의 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권력 그게 이제 노동자의 권력이고 프롤레타리아의 권력이겠죠. 그런 식의 어떤 시민에 대한 권력의 내용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밀 말고 밀은 우리가 좀 사실은 익숙해요. 왜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자유가 뭐예요? 얘기해서 쭉 돌았던 이야기도 대체로 우리가 자유주의적 세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적 현실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자유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건 약간 더 조금 살펴보면 좋습니다. 나라고 했는데 나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이건 이제 철학적인 사고방식인데 처음에 이 세상에 나의 의식만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실제로 그렇진 않지만 그때 나는 독자적이고 절대적이고 나의 의식은 오로지 나에게만 속한 거예요. 나 혼자 있으니까 이 우주에. 그러다가 내가 타자의 의식, 타인의 의식을 만나요. 그러면서 관계가 생기죠. 그때 드디어 나는 다른 이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거는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쭉 설명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와 타인, 나의 의식과 타인의 의식은 만나가지고 뭘로 관계 맺음하는 거냐면 행위를 통해서 말이나 내가 그 사람에게 뭘 주거나 이러면서 관계가 생겨요. 그래서 이 행위를 통해서 관계성의 성격이 결정되는데 이거를 실존주의자들은 보통 존재가 본질에 앞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듯이 인간은 이성적 존재야 뭐 이런 존재가 먼저 정해진 뒤에 관계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예를 들면 이기적인 존재야 라고 정해놓고서 이적인 존재들이 만나가지고 공동체를 만들거나 이타적인 존재야 라고 전제해놓고 이타적인 존재들이 만나서 관계를 맺거나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맺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에게는 이기적인 존재일 수 있고 우리 집에 가면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이타적인 존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따라서 존재가 바뀌는 거죠. 내 존재가. 그래서 애시당초 존재란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인데 그런데 무언가 행위할 때마다 그 무가 나의 의식이 무언가로 채워져요. 이기적인 마음, 이타적인 마음, 내 안에 뭐 가족도 들어오고 지역 공동체의 내 이웃들도 들어오고 더 큰 규모로는 시민이라는 그런 나의 어떤 위치 같은 것도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런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나를 구성하게 된다. 그것들이 이제 관계가 만들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오로지 나만 존재하는 극단적인 내가 있었죠. 나의 의식이라는 게 있었고 반면에 극단적인 타자도 있습니다. 완전한 의미, 나와 분리되어 있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극단적인 타자의 의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둘 사이에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은 중간적 존재로서의 나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나만의 의식이 내가 생각하는 이거 내 거야, 내 의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게 진짜 오로지 나의 것인가? 알고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의식 중 일부는 적어도 중간에 다른 사람의 의식과 섞여 있다. 관계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집에서 이래요.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누군가가 엄마 밥 줘 이러면 야 나는 밥 해주는 존재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 엄마 밥 줘라는 말 행위가 나의 의식의 일부에 나를 구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인의 의식이 내 의식의 일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중간자로서. 그럼 그것들이 이제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번 세미나 때 유 교수님 이걸 하셨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 설명을 또 들어보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밥을 해주는 관계가 자꾸 반복되면 그게 패턴화 돼가지고 제도로 자리 잡는다. 처음에는 그래 뭐 배가 고픈가 보구나 밥을 해줄게 밥 해주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밥 안 해주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도화 된다. 제도를 우리가 달리 말하면 구체적으로 법이나 정책 같은 게 되는 거죠. 관계가 자꾸 반복됨으로써 법 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제도가 된다. 제도가 되면 그것이 나중에는 관계를 다시 규율하더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맺는 관계가 반복되면서 패턴화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보통 구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조 속에 놓여있다 내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밀은 과연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아까 당구공처럼 당구대 위에 있는 공들은 당구공이라는 틀이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서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 개인은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틀을 놓고 보면 개인은 절대 그런 방식으로 자유로운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미 관계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출발하자마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류의 특정한 종류의 구조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부당한 질서 속에서 여러 가지 규율이 존재하는 사회더라. 한편으로 자유의 공부도 있고 침묵의 문화도 있고 수평적 폭력도 이루어지고 이런 류의 어떤 세상 구조 속에서 살고 있더라. 미리 말하는 역사와 정의는 우리가 이상, 일상, 상상으로 이어지는 그 사유의 방식을 가지고 설명하자면 이상에서 일상으로 바로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미리 말하는 이상이에요. 인간에 대한 이상인데 바로 일상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게 일상인 거예요. 이상에서 바로 일상으로 나아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을 때 미리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현실. 그 인간들은 사실 이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관계라는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인간들이다. 이때의 현실이 아까 막스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착취나 억압이나 아니면 고용관계 아니면 자본주의의 어떤 구조 속에 놓여있는 인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상과 현실이 이토록 충돌되고 다르다면 이상과 일상이 결국 만나가지고 이상과 최초의 현실이 있으면 이 현실에 대한 세상 읽기를 해가지고 이상을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 일상으로 만들면 이후에 다시 현실이 되고 다시 이것이 다른 어떤 이상과 또 다시 만났을 때 또 다른 일상으로 추구될 것이고 그게 또 다른 현실이 되고. 근데 만약에 자유주의 미일식의 사고방식에서는 저기서 얘기하는 현실이라는 게 이제 빠진 상태에서 이상과 일상의 단선적인 사고밖에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 이후에 우리의 일상을 만들고자 하는 전략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토론할 때도 잠깐 나왔었죠. 시민이 그럼 뭘 의미하느냐. 자유주의적 시민의 출발은 이런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도시라는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 그냥 사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서서히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특히 경제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시민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부르주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역사는 중세에서 쭉 넘어가면서 원래 굉장히 고대부터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이긴 해요.
그게 출발점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호모 폴리티커스 혹은 중 폴리티콘이라고 불리는 폴리스 속에 존재하는 인간. 그 의미는 첫 번째는 폴리스가 일단 자연적으로 선행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우선한다. 개인보다는. 그게 이제 자유주의적 사고하고는 정반대 사고겠죠. 관계가 먼저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지. 두 번째는 이 안에서만, 공동체 안에서만 자신의 탁월성을 완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좋은 인간은 좋은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반면에 좋은 공동체는 좋은 인간을 필요로 한다. 이때 인간은 시민으로 이제 서서히 바꿔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오밥 나무 이야기로 많이 할 때, 사회적 우정과 바오밥 나무. 그러니까 사회적 우정은 바오밥 나무의 보호를 필요로 하고, 그럼 바오밥 나무는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바오밥 나무를 지키기도 하지만 바오밥 나무가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결국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공동체 관해에서 나온 거고, 그때 어떤 시민의 의미가 인간이 결국 본질적으로는 시민이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대적인 그 시민에 대한 이해 방식이 중세를 거치고 나중에 이제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근대에 들어 개인이 발견되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철학적 발견인데, 그거는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불리는 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개인의 발견이고, 두 번째는 도덕적 의미에서의 개인의 발견. 이건 칸트식의 도덕적 자율성을 가진 존재야. 인간은 스스로 자기 법칙을 수립해서 그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야. 이게 이제 칸트식이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의미에서의 개인의 발견이 있어요. 이거는 애덤 스미스의 이기적인 부축간주의.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부축간주의의 이타심 덕분이 아니라 그의 이기심 덕분이다. 그래서 이기적이어도 괜찮은 사회가 열린 거죠. 애덤 스미스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개인이 발견되면서부터는 자유함에 이제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기 시작한 게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다시피 기존에 있던 구체제, 앙시아노이즘이 해체되고 바스티유 막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이루어진 뒤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과연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자유로워졌을까? 그렇지 않더라. 한편으로는 수동시민과 능동시민으로 구분되는, 이게 불과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채택된 지 불과 3개월 뒤에 CAS라고 제3신분은 누구인가를 쓴 CAS가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을 구분하고서 그와 관련된 정치 참여의 안을 제안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이제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로베스피에르라는 사람이 이제 반대했었고,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1789년도의 혁명인데 1791년도에 채택된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능동시민과 수동시민을 구분하고 나서 돈이 좀 없는,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고 피선거권도 없고 돈을 가진 사람들과만 참여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정치적 참여의 권리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시민으로 남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시민들이. 생산양식이 바뀌면서 자유의 의미도 바뀝니다. 과거의 생산양식과 새로운 생산양식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 사이에? 다들 그러더라고. 왜냐면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생산양식 할 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 간의 수공업,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공장제 수공업. 그러니까 이 정도 공간에다가 배틀을 쫙 깔아놓고서 사람들이 열로 와가지고 일하는 거죠. 예전엔 집에 배틀 놓고 하다가. 그게 이제 공장식 수공업. 그 다음이 기계제 대공업. 이 공간에다 이제 이런 기계들, 증기기관이 발명된 이후로는 공장제 대공업이 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큰 변화들인데 우리가 그 본질, 관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건 공산당 선언에서 나오듯이 착취라는 거, 억압과 피억압, 억압자가 있고 피억압자가 존재하고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이 존재하고, 이거는 고대 노예제나 중세 봉건제에서의 농노와 뭐 이렇게 관계들이나 뭐 산업화 이후나 다 공통적이고 인류의 역사에서 항상 발견되는 것이더라. 그런데 자본주의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정적인 좀 차이가 있더라. 그게 공산당선에서는 대표적인 두 개의 계급으로 나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가
부르주아지와라는 프롤레타리아라는 대표적인 계급으로 소급되더라. 이것이 이제 공산당 선언에서 나온 이야기고, 이후에 이제 자본론까지 쭉 꿰뚫어 보면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밀과 아담 스미스와 막스를 다 합쳐서 보면 첫 번째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의 노예제는 자유롭지 못한 관계였어요. 이 자유롭다는 것은 적어도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일하게 된다는 측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 하기 싫어요 이러면 그래도 됐어, 그럼 집에 가, 이렇게 되면 돼요. 일하기 싫다고 해서 채찍질 당하거나 어디 감금 당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보이지 않냐면 착취가 잘 보이지 않는다. 근데 공산당 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대의 중세 때까지의 착취는 굉장히 은폐되어 있는 착취였다. 왜냐하면 종교나 도덕의 이름을 탈을 쓰고서 이루어졌던 착취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맞아요. 예전에 오히려 더 안 보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기서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좀 더 명확하고 공공연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착취이기 때문에 도리어 보이지 않는, 이게 착취를 당하는 건지 당하지 않는 것인지 판명하기 힘든 종류의 그런 착취로 바뀐 것이 이 산업화 이후에 생산 양식의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아주 고도로 정교하게 관리되는 그런 생산 현장에서는 우리 유니 퍼 아워라고 해가지고 UPH라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노동 시간을 무한히 늘리는 방식으로 착취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 초기에는 15, 16시간 동안 일했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줄 걸어놓고서 기계 앞에서 목만 딱 걸어놓고서 자고 뭐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노동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착취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공장법도 생기고, 예를 들어서 8시간 노동이라는 규칙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본가라면 어떤 식으로 착취해야 됩니까? 시간은 늘릴 수가 없으니 노동 강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상대적 시간이 그럼 늘겠죠. 그런 방식으로 그거를 이제 강제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의 UPH처럼 1시간 동안 내가 몇 박스나 처리하는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체제, 경쟁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제 막스로 돌아와서 그럼 자유라는 거, 그래 JS 빌 너가 얘기하는 자유가 어떤 자유냐? 인간은 종교로부터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종교의 자유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함께.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종교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만을 갖게 되었고, 인간은 소유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라 소유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고, 상업의 이기주의로부터 해방되지 않고 상업의 자유만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교로부터도 해방되고 소유로부터도 해방되고 이기주의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인데,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유를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 해방이 아니더라라는 비판을 우리가 공산당에서는 오늘 좀 보고 있지만 유대인 문제에 관하여 라는 책 속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쭉 봤으니까 쭉 보면, 아까 그 UPH와 같은 그런 류의 어떤 자본주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노동 소외라는 것이 우리 익숙하게 보는 모던 타임즈 같은 영화 이런 데서 좀 잘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런 류의 어떤 관계와 패턴, 그리고 제도 구조 속에서 이제 변화라는 것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까? 결국은 달리 얘기하면 굉장히 회의주의에 빠져서 근데 뭔가 이게 무기력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관계가 만들어졌어. 그 패턴이 돼가지고 제도가 돼. 그럼 그걸 다시 나를 규율한대. 내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임금 노동자로 살고 있는데 그 관계가 계속 반복되면서 더욱 강한 법과 정책이 나를 옥죄면서 제도화돼. 그게 나를 또 규율해. 계속 강화되는 루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변하느냐? 변하는 건 결국은 관계가 어느 순간에는 넘쳐나더라. 넘쳐난다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프랑스 혁명 같은 사건이에요. 기존에 1, 2, 3신분으로 이루어졌던 신분제가 굉장히 강고했던 봉건제가 어떻게 무너지게 되냐면
그 안에 있는 인간 관계들이 변하면서 도저히 그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 제도로는 담을 수 없는 관계들이 생성되면서 그게 이제 빡 깨지면서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이 사회의 구조의 변화를 원한다면 어디에서 출발할 수 있냐면 결국은 관계의 변화에서 출발하거나 특히 이제 시민의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시민의 관계 변화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관계를 바꾸고 그 결과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학습 동아리, 우리가 차평강이라고 불리는 차이가 편안하게 드러나는 광장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데, 이 안에서 일상적인 학습도 이루어지고 일상적 대화도 이루어지고 일상적으로 조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모아라고 하는데, 요즘 유보선 교수님 이거 밀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뭔지 아시죠? 네. 모든 걸 아는 사람. 맞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처음 들었어요? 요즘에 핫한데 좀 약간 시대에 괜찮으시네요. 이게 딱 사실은 JS 미래 자유론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물론 이 표현 자체는 이제 프레이리에서 가져온 거지만 JS 미래는 그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JS 미래 문제점은 현실 속에서 있는 관계, 그 중에서도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에 대한 어떤 관과 보지 못했던 것이었고,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 이상 자체는 나쁜 거냐? 대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정신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책을. 그때 나오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악마의 변 같은 거. 혹시 이제 책을 보시면 중간에 데빌스 에드버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카톨릭 성인 추대를 할 때, 성인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훌륭한 분이지만 혹시라도 모를 무언가 마지막 점검을 위해서 일부러 주변에 있는 이런 거죠. 주변에 있는 사제들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마치 악마인 것처럼 한번 당신을 유혹해 볼게요. 혹은 현혹시켜 볼게요.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말로. 그걸 이제 버텨내고 대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가끔은 학술대회 같은 데서도 다른 학자들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당신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만 일종의 이렇게 악마의 변처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에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악마의 변을 허용하는 그런 류의 사회, 그런 식으로 이제 대화의 자유가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강조, 이것들이 우리가 대화에 있어 되게 중요한 원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몇 구절을 좀 보면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뒷부분은 우리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한 명이 나머지 사람들, 여러분들 생각이 다 달라 나하고 지금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독재고 권위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우리가 한 30명이 있는데 한 명이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해.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 우리하고 결이 달라. 그럼 왠지 좀 조용히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반대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한 사람이 강제로 아무 말도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생각이 옳을 수도 있잖아. 30명이 다 다른 생각을 했는데 딱 한 명이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잖아. 두 번째는 결국 그 사람이 틀린 생각일 수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이 말하도록 허용해야 되냐면, 그럼으로써 우리의 이야기가 죽어버린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일 수 있으니까 자꾸 이제 검토를 받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를 또 정돈해서 말해야만 하고, 세 번째는 사실 대부분은 이런 경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각각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일말의 진리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그럴 경우에 서로 대화를 나눔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대화하기 이전보다 대화한 이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견도 더 깊어지고 내 의견도 더 넓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달리 표현하자면 대화의 정치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실천적 문제를 놓고 볼 때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화해시키고 결합시켜야 한다. 어떤 문제든 세상 모든 사람의 통념과 어긋난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그런 이설에는 분명 무언가 들어볼 만한 내용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입을 막아버리면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마르크스에게는 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류의 것들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약간 하고 싶습니다. 미래 대화를 통해서 마르크스의 세상 읽기를 하면 어떨까? 미리 처음에 얘기하는 미래 자유는 이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일상을 끄집어내죠.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이.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현실 속에 살고 있냐면 착취, 주변화, 박탈이라는 억압적인 부당한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거든요. 사실은 현실 속에서 우리 대화를 나눠야 되니까. 착취는 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착취라고 하고, 주변화는 내가 저임금이나 아니면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탈은 그도 못한, 그러니까 생존의 필수적인 것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에 내몰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조, 우리가 놓여 있는 구조들인데, 이 속에서 이제 대화를 나눈 것은 이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아니라 결국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다. 그런데 이 현실 속의 대화를 일상으로 바꾸면 결국은 이 한편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우정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일상 속의 대화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학습 동아리의 토론을 통해서. 그런데 항상 공동체는 뭘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면 이상.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지향을 끊임없이 가지고서 이루어지는 대화가 일상 속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그런데 여기까지고, 아까 AI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변화하는 세상 AI 어떻게 볼 것인가, 한편으로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전망들도 있고 이래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두 개의 영화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매트릭스, AI, 아니면 뭐 우리 다른 영화들도 많죠. 터미네이터도 있고,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영화들도 있고, 허라는 영화는 오히려 AI가 더 인간적인 어떤 위안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교감을 해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AI가 일자리 과연 뺐을 것이냐, 주로 없어질 일자리들이랍니다. 쭉 이전에 있다가 없어지는 일자리라는 것은 사실 산업 구조가 바뀌면 항상 있어 왔어요. 우리 예전에 있었던, 예를 들면 그 버스에서 안내해 주시는 분, 뭐 이게 이제는, 아니면 티켓을 파는 사람도 이제 거의 보기가 힘들어요. 뭐 그런 종류의 일자리들이 계속 다른 어떤 기계 내지는 AI에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자리가 계속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점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의 격차가 커지더라고요. 뭐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런 AI나 새로운 기술, 산업구조의 변화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AI가 일자리를 뺏을 것인가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한편으로 노동자와 다른 한편으로 AI 플러스 로봇의 어떤 대립적인 관점에서 자꾸 보게 돼요. 사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봤더니 한때 우리도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걸 했더라. 이게 뭐냐면 갑자기 기계가 곳곳에, 아까 공장제 대공업이 막 초기에 시작될 때 기계들을 막, 원래는 공장제 수공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장 가가지고 내 배틀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징굴 짜고 이랬다가 그 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게 되니까 당신은 내일부터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니 노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밤에 몰래 가지고 기계를 사보타지를 한 거죠. 다 고장내고 기름 막 모래 뿌리고, 맞아요.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봤기 때문에, 기계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기계가 사라지고 다시 일자리를 다시 되찾았냐, 그게 아니고 기계는 기계대로 계속 확산되어 나가고, 나는 이거 기계 고장냈다는 이유로 범죄자가 되고, 이런 결과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 반성으로 이후에 19세기 1830년이 넘어가게 되면 노동자들이 서서히 조직화되면서 그때부터는 기계 파괴 운동을 한 게 아니라 차티스트 운동을 하게 됩니다. 아, 결국 정치 참여를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기계 부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알고 보니까 정부도 그렇고 정부도 다 공장주들 편이었어. 그럼 이제 정치 참여의 길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기계가 과연 중립적인가? 이런 질문을 해봤을 때, 그리고 노동자와 AI의 대립. AI가 노동자의 일을 뺏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AI나 로봇은 마치 산업화 때 증기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기계들이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 비슷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인 기술 발달의 어떤 단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뭐냐면 AI와 로봇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자본가들이 주로 독점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보니 결국은 이 역시도 노동자와 자본가의 어떤 대립, 계급의 문제구나, 계급 관계의 문제구나,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차 산업혁명 쭉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이면에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건 것 같아요. 프레카리아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급의 등장. 그러니까 한편으로 불안정한 노동계급이라고 부르는데 프롤레타리에다가 프레케리어스를 합쳤어요. 근데 이거는 보면 어떤 류의 계급이라고 할 수 있냐면 저숙련 저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해고와 질병 재해로부터 취약한 그런 계급들이고, 따라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한편으로 직업 정체성도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화되지 못하고. 직업 정체성이 낮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디서 뭐 하세요 요즘? 이러면 대답할 때 머뭇거리는 거죠. 이게 직업 정체성이 낮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은퇴 이후에 얻을 수 있는 그 노년의 일자리라는 게 공공 일자리나 노는 일자리 말고 그 외에 남는 것은 우리 흔히 대표적인 것들이 남성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 뭐 경비원직들이나 아니면 상하차 같은데 뭐 이제 우리 터미널 같은 데에서 야외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 여성 경우에는 요즘은 좀 이제 성비는 좀 많이 무너져가는 추세긴 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양보호사나 이렇게 굉장히 제한된 일들인데, 그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저숙련 저임금이고, 그다음에 직업 정체성이 낮으면서 그 노동조합 등으로 조직화되지 않는 그런 일자리 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프레카리아트라고 부르고, AI와 관련해서 이렇게 됩니다. 계급 구조는 이제 굉장히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자본가와 그 무산자 사이의 어떤 계급의 구조라는 것은. 근데 보면 저 위에는 이제 여기는 글씨를 넣기 위해서 좀 넓은 거고, 사실 이만큼에 이제 몰려 있는 거죠. 몰려 있는데 AI나 신기술로 치면 AI와 관련된 기술, 즉 플랫폼 소유자들이 저 꼭대기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있냐면 플랫폼 스타들, 플랫폼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있고, 그렇죠.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핵심 노동계급이라고 불렸던 프롤레타리아트, 그러니까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될 수 있는 계급의 층이 오히려 점점 얇아지고 있더라. 그리고 여기 아까 불안정한 비정규직들의 비중이 중간에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가 AI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그 교훈이랄까요? 이런 거는 결국은 AI나 아니면 지식재산 같은 것들, 정보들, 개인 정보들, 이런 어떤 정보들을 결국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구나. 이거는 자본가가 통제하도록 둘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자본가가 독점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였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로부터 기술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변한 어떤 계급의 어떤 구조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계급관계라는 게 여전히 뭔가 이렇게 세상 읽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유용성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AI가 항상 부정적일까 긍정적일까를 놓고서 AI 자체는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증기기관이 등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자연적 힘에만 의존했을 때, 자연적 힘에 의존한다는 거죠. 태양이나 바람이나 물, 우리 그 물레방앗간, 물 이용하듯이 그 외에도 말이나 소의 힘, 그도 없으면 사람의 힘, 여기까지가 이제 딱 산업화 이전까지고,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만들면서부터 기계가 막 딱 들어오면서 생산력이 200배에서 500배에서 1000몇 배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잖아요. 급속히. 그와 못지않은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이제 AI를 통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산업화 때 힘들었던 거는 단지 기계가 들어왔다는 거 말고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 칼 폴라니의 거대한 변환의 이야기, 거대한 전환에 나오듯이 그 변화의 속도, 그 다음에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통, 이게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런 점을 본다면 사실 AI가 등장해서 생기는 생산성 증대도 이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적응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두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본소득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문제를 보면 AI에 의해서 생산성이 증대되니까 일자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다 보면 몇 안 되는 일자리를 놓고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주게 될 때는 주로 최소 보장 소득만 소득을 주게 되고, 워크페어 방식, 우리가 이제 일자리 방식인 거죠. 일을 어느 정도 해야지만 이렇게 기본소득을 주는 방식이 될 거고, AI를 통해서 생산력이 증대되면 어쩌면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나누고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좀 더 그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꿈꿔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본소득과 함께, 기본소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도 있고 이런 방식의 기본소득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노동과 웰페어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노동을 한편으로는 경쟁의 노동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연대의 노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쟁 쪽으로 가면 시장이 좀 더 우세한 방식의 노동과 분배가 이루어지는 사회고, 정치가 좀 더 주가 되는 그런 류의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면 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중심으로 하는 게 지금의 사회에서 경쟁을 통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분배가 이루어지면 분배는 임금만 갖고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월급 받는 것만큼 분배받는 거고 그 이상 뭐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런 곳에서 가사노동은 제가 다른 주제를 하면서 같이 붙여놓은 거고, 근데 이 쭉 스펙트럼에서 보면 사이에 임금이라는 것이 꼭 이런 방식, 시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분배되는 임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식의 임금도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연대임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같은 방식의 연대임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저기 덴마크나 네덜란드에서 쓰는 플렉서큐러티는 우리 유연성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노동 유연성. 근데 유연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 두 나라가. 대신에 그러면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잖아요. 노동시장이 유연한데 반면에 일정 부분의 안정성, 노동자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동시에 펴는 거죠. 그런 방식의 어떤 방법도 있고 기본소득의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편으로 노동 중심의 경쟁 시장에서 점점 더 탈노동 방식의 연대 정치의 기초에 있는 분배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장임금뿐만 아니라 사회임금과 시민임금까지 같이 고려할 때다. 우리가 첫 번째 제일 익숙한 건 시장임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시장에 나가가지고 내 몸을 팔아야지만 임금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시장임금이고, 한국의 경우는 한 7%까지도 시장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평균. 시장임금 말고 우리가 사회임금, 이건 대표적인 복지의 다양한 정책들이 사회임금들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의무교육 같은 거, 의료보험, 뭐 여러 사회 보장 제도들이 사회임금에 포함됩니다. 직접적 현금이 아니더라도. 근데 우리가 또 약간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시민임금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민임금이라 하면 과거에는 예를 들면 아테네의 아고다에서 이루어졌던 일상적인 대화의 정치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10만 명이 넘는 노예들 덕분에, 그게 아테네 시민들은 아침부터 소크라테스 아침부터 이렇게 어그저그저 시장 가가지고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묻고 다니고 이럴 수 있는 건 노예들 때문 아니었나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거는 맞아요. 그건 맞는데 아까 우리가 전제를 뭐라 했냐면 산업화 때 기계가 등장했던 것 못지않게 AI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생산력 증대가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다 노동하지 않고 다 광장에 나가서 하루 온종일 소크라테스처럼 살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여전히 시민임금에 의존하고 일정 부분은 복지제도에 의한 사회임금에 의존하겠지만, 다른 공동체의 의미 있는 고민을 하고 참여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임금으로서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 같은 데에서 충분히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로는 조선시대 선비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역시 고대 그 조선시대의 독특한 경제 구조들 때문에 덕분에 가능했지만 이 역시 굉장히 의미를 묻는 활동들이었어요. 스웨덴의 학습 동아리는 실제 학습 동아리 리더들에게 일정 부분의 어떤 임금들이 지급되고 있고 지원금, 활동 지원금들이 그런 방식의 어떤 시민임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때 하는 것들은 시민 노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도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이 시민 노동에 따른 대가로 시민 임금이 이미 일정 영역에서는 지급되고 있어요. 그걸 이제 굉장히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정당한 분배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노동인가에 대한 질문. 그다음에 무엇이 가치 있는 노동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노동 시간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참여해 본 적이 있나?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노동을 하면 임금을 얼마를 받아요? 시급 얼마를 받아요? 근데 이게 내가 한 노동이 이 액수만큼 맞아? 라는 거에 내가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아왔죠, 우리는. 그런 거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노동이다, 노동이 아니다. 이거는 어떤 대가를 받을 만한 정당한 대가는 어느 정도가 정당한 대가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결국은 쭉 이런 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생존을 넘어서 뭔가 실존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 수 없더라. 그래서 근데 이건 언제 가능하냐면 결국 권력.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생존에서 실존으로 나아가려면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실존이 보장되어야지. 누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이렇게 엊그저께 대학원 수업하는데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작은 데서 출발한다면 첫 번째는 여기에 지금 우리가 평등한 사회적 우정을 나누기 위한 평등한 동료로서 모여가지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 사이의 관계는 이미 자본주의적 구조에서 벗어나 있는 관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관계들이 이제 늘어나고 확산되고 확산될수록 관계가 달라지고 시민들의 관계가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보면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까지가 제가 오늘 좀 급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했던 내용이고요.